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이제 유진 씨를 보면은 항상 야외 나가서 날씨를 중계하다 하는 걸 보곤 있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111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폭염 맞아요.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더라고요. 연일 정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요즘인데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다 보니까 실내에만 머무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럴 때 좀 더울 때 유진 씨는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영화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영화관. 시원한 좋죠. 실내 안에서 푹 쉬는 의자, 또 단짠의 조화로운 팝콘까지 먹으면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 왠지 피서를 갔다 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잠깐의 힐링조차 취준생들한테는 사치로 네.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하반기 공채가 한 달 남짓 남았다 보니까 영화관은커녕 뭐 도서관이나 카페를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공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스페셜에서는요. 영화 한 편을 볼 여유도 없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하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무더위를 물리쳐줄 영화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코너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잡소리꾼. 또 여행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쌤들이 또 어떤 잡소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잡소리꾼 바로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여행 작가 박재진 작가님. 여기에요. 하고 경제적인 상황. 이게 수입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이게 유행 따라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합숙 면접을 하는 건가요, 사실? 합숙 면접이요? 합숙 면접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그 면접실에서 꼭 술을 먹이거든요. 후기마다 다 있더라고. 예, 다 술을 같이 먹여요. 맥주 마시러 갔다고. 예, 맥주 저는 이 빈 노트로 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나요? 어떤 영향일까요? 글쎄 닭들의 머리가 별로 지금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너무 유치하게 설명을 너무 재밌었는데 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여행지 정보 찾거나 할 때 직접 물론 가도 좋지만 가기 전부터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이제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거나 이랬을 때는 너무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으면 여행 가서 굉장히 좀 여행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내가 주도적으로 여행을 한 경우에는 다녀와서 내가 아까 얘기한 뭐 맥도날드 골목 옆에 뭐가 있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따라가는 여행이나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런 걸 따라가면 저번에 여기 왔었나? 네, 기억이 안 지명조차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막 사진첩에 있어. 막 들어오고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꾸며나가는 여행,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동선을 갈지언정 내가 살면서 내가 꾸며가는 여행이 좀 더 좀 오래 남지 않나. 근데 제가 옛날에 지금 없어진 잡지인데 무비크란 잡지에서 그때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특집이 여행 영화 특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콩을 담당해서 홍콩을 갔는데 2박 3일 동안 제가 그 전에 홍콩 영화 7편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쫙 본 다음에 딱 가가지고 여기 아비정에서 누가 어떤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은발 여기서 누웠던데 뭐 이러니까 공중전화 막 이렇게.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길인데 나 혼자서 우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관광지도 아니고 거기 일상 지나가는데 나 혼자 이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나는 너무 그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여행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 속 촬영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인생 영화 촬영지를 가는 여행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라라랜드가 워낙 떠가지고 LA 같은 경우 같은 LA 이제 그 조금만 그러니까 세상 가장 짧은 철도인데 거기 이제 그 여자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공 중에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줄 서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워낙 흥행했던 영화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영화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 여행지를 가서 내가 똑같이 좀 보고 느끼는 게 그것도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 도깨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제주도. 그래서 그거를 떠서 이제 퀘벡시티에 가서 그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미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저도 한번 포즈 취해보고 그런데 영 안 되더라고요. 무슨 포즈였어요? 무슨 포즈 하셨어요? 배 나오고 짧은 공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깨비 원래 도깨비. 얼굴은 와이드 버전인데 아래 위로는 또 짧게 압축이 돼 있고 이런. 근데 뭐 그런 너무 추억이죠. 보물 찾기 같은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도 내가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데가 있어요.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사진관이 전주에 가서 가보고 싶은데 예, 이렇게 미루고 있네요. 예,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그리고 역사 아우슈비츠 가보고 싶거든요. 폴란드. 네. 그래서 거기를 꼭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네. 아우슈비츠나 아니면 이 서대문 형무소 이런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블랙 투어라고 해서 블랙 투어. 예, 그러니까 좀 인류사의 아픔이 어린 곳을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좋은 관광지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게 약간의 유행. 그래서 그 공부해준 강성태. 아 이거 유행이에요? 네. 강성태 같은 유행 안 경우가 하려고 그런 거구나. 강성태 같은 경우가 신혼여행을 아우슈비츠 거기로 가가지고 예, 그래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아우슈비츠 이런 데는 또 사진을 안에 들어가서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김에 역사 주제가 또 있네요. 조선시대에도 일반 백성들은 여행을 했을까? 네. 네. 여행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근데? 아니,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역사, 아까 네. 박사 수료잖아요. 네. 근데 석사 논문이 뭐냐면 기행문학 연구예요. 근데 기행 이걸 좀 봤는데 일단 거의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한 30km 반경을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자도요? 남자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원래.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법으로. 30km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지금? 서울 분당 뭐 그 정도. 서울에서 분당? 서울 어디? 아 서울에서 분당. 양재 분당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근데 안에서. 옛날에 그 호텔 제도가 있어서 거기 다 자기 네. 이 사는 지역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벗어날 때 성 밖을 나가잖아요. 나갈 때 이제 왜 나가는지 이런 게 이제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반들 아니면 거의 힘들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끔 금강산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일생의 소원인 거예요. 아까 지금으로 치면 세계 일주가 나의 소원이다. 근데 이제 그걸 이룬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실제로 여행이 이루어진 사람 거의 없고 외부 소식은 다 보찜 장수한테 듣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정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상 김만덕이라고. 아 네. 네. 이 사람이 제주도 그 기생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 여자분이에요? 네. 난 남자분을 알고 있는데. 아 이름이 좀 김만덕이어서. 동명이인가 봐요. 네. 궁금하다고?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안녕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언니 투모치 인포메이션 티미 언니야. 오늘은 거상 김만덕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김만덕은 1739년에 양인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태어났어. 12살 때 일찍 부모를 여인 만덕은 기생으로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양인 신분을 잡고 장사에 뛰어들게 됐어. 장사에 소질이 있던 만덕은 1년 만에 천냥 부자가 돼. 그러던 중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서 배를 마련하고 또 곡식을 사들여서 많은 제주도민들을 구하게 됐어.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 사회의 나눔을 실천한 그녀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티미 언니는 이만 가볼게. 안녕! 그때 임금이 영종과 정종과 그런데 대단한 여자다. 오블리주다. 그래서 너의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한양여행에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때 여자도 그때 여행을 하면 잘 안 되는 시기였고 제주도 사람 더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가는데 그 한양 가는 길에 막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 여자다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런 건 소문이 어떻게 퍼지지? 임금 시키는 임금이 거죠. 들었으니까. 임금 시키는 거죠. 이 주변의 관청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갔다 왔다는 그 전설적인 그런 여자 얘기가 있어요. 아, 그 한양 제주도에서 한양을 간 게 전설로 남을 조선시대. 당시는 그 양반 남자들도 그런 여행하기 힘들거든요. 양반인 경우에 여행을 하고 싶어서 과거를 한번 보러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네. 거 있는데 그 여행보다는 어쨌든 과거는 당시는 유일한 출세 수단이었기 때문에 양반이라면 다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부지런히 걸으면 15일이에요. 그 과거가 이제 한 달 있다 있는데 그러면 딱 맞춰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 10일 전에 도착하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11년 도착하고 오래전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면 비싸요 여기가. 굉장히 비싸서 에이 그러면 한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자. 그래서 좀 일찍 온 사람 스터디 카페 이렇게 그 장소가 노량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역사가 있는 장소네요. 그때부터 공시의 메카 그래서 아하. 공무원 시험의 메카. 진짜 역사가 오래된 곳이다 거기. 고1때로 고였군. 거기서 이제 과거 있는 날에 다 배 건너가지고 가서 시험 보고.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노량진도 여행 가야겠다. 아웃시비치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여행지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 여행이라는 게 근대인의 어떤 로망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가 하나의 산업으로 그러니까 여행이란 거 너 죽기 전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뭐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들을 그 욕망이거든요. 그런 걸. 그런 걸 자꾸 불러일으켜서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그 얼마 안 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여행을 이제 먹고 살만 할 때 많이 찾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시대적으로. 근데 사실 한국은 뭐 조선 갈 것도 없이 88년 이전까지는 해외여행 자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여행 못 갔어요. 진짜요? 네. 왜요? 그 해외로 나가면 안 돼요 일단. 흥선대원군? 왜지? 그런까지 안 되고 전두환 이전에. 네. 정부에서 금지시켰어요, 금지. 네. 네. 왜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풀린 게 얼마 사실 안 돼요. 취준생분들이 모를 거예요. 저도 책에서 봤어요. 저도 태어나기 전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행이 왜 금지였죠? 그리고 2000년대 전까지도 남자들 미필자들은 한 번 나가려면 총장 직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네, 되게 힘들었어요. 보증인 세워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90년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뭐 예전 신문에서 봤는데 고소해서 보셨구나. 봤는데. 그때 88 올림픽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거고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통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해외여행 한번 나갔다 오면 뭐 출장 아니면 나갈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뭐 출장 많이 가지도 않으니까 네. 갔다 오면 선물을 이따만큼 사가는 게 그때부터 그럼 하나의 진짜 버릇. 역사가 얼마 안 됐네요. 네, 이 얼마 안 여행을 됐네요. 즐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도 풀리고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삶에 대한 가치를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서 그게 뭐지? 나의 삶은 뭐지? 욜로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고 워라벨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도적으로도 풀렸고 삶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제 바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나중에 모아서 어떻게 누군가한테 물려줘야지 이거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작은 곳에서부터 행복하게 또 그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점점 두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맞아서 소확해.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작가님으로서 되게 바람직한 변화 아닌가요? 아주 좋은 변화죠. 근데 이제 이게 트렌드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또 트렌드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스테이케이션? 스테이케이션? 네. 스테이케이션. 몰라요. 베이케이션, 스테이, 호텔 이런 데 머무는. 그냥 머물면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여행지에 그냥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집에 있으면 베이케이션을 뭐 정주행을 하던가 그러니까 뭐 어떤 드라마를 1회서부터 끝까지 그냥 쫙 보면서 나는 이게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야. 이게 나의 여행이야. 뭐 스파를 계속 하던가 네.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멀리 가지 않고 동네 뭐 이태리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 느낌을 나는 여기서 가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추세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호캉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가서 그렇죠. 1박 2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여행 작가님한테 좀 마이너스라고 안 보는 게 왜냐면 우리가 여행 그러면 항상 해외 나가서 뭘 생각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발굴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여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스테이케이션도 결국 내 주변에 맛집을 찾아다니기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여행 트렌드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행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행 오기. 근데 작가님은 보통은 이제 해외 위주로 작업을 하시죠? 예, 저는 해외를 좀 많이 가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1년에 한 120일 정도 해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시간이 한 7일 정도? 네, 그 정도 있었어요. 마일리지 엄청 쌓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같은 항공사만 매번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일리지도 물론 많이 쌓이긴 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대단히 많이 쌓이진 않고. 마일리지 지인의 공유는 안 되네. 가족은 가는 아니 럭셔리에서 같은 럭셔리에서 보호하지 마세요. 저희가 컨셉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다시. 옷에 맞춰져 가지고. 근데 이게 아 그래서 TPO가 중요하구나.
여행을 다니지 않고 이제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많이 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전 네네.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부터 꾸준히 모았던 마일리지가 한 30만 2만 마일 되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런스 동맹이기 때문에 14만 마일 있으면 세계일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대 뉴욕을 갈 수 있어요. 그 마일리지로. 그리고 28만 마일이면 비즈니스로 세계일 줄 알 수가 있어요. 우와. 지금 가능하시네요, 비즈니스. 저는 가능한데 혼자 비즈니스로 세계일주에서 무슨 뭐 주인공 공개고? 저 마일리지 있습니다. 수영을 하시고 28만 마일리지 있는 분입니다. 14만 이코노미로 같이 여행하시고 이제 합숙 면접이 있죠. 학습 면접 공개고. 제가 면접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당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우리 작가님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네. 하시던 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네. 요거 애들이 되게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항공권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예전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카이스캐너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애들로.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영국의 어떤 친구가 일일이 항공사를 검색을 해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한 거를 매주 발표를 했어요. 어느 항공사가 제일 싸고 어느 여행사가 제일 싼지를.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되게 대중화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직접 그 항공사마다 선택을 해가지고 또는 그런 여행사 선택해서 항공요금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반대로 이게 약간 온라인 쇼핑몰처럼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도 뭐 하나토나 다른 업체들에서 파는 그 항공권도 다 입점이 돼 있고요. 뭐 어디 이제 우리 여행사에서 항공권 예약할 때 뭐 어떤 카드로 하면 할인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미 스카이스캐너에 적용이 다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거는 이제 사이트 몇 개 있지만 그냥 한 군데만 이용하시면 제 생각에 크게 부담 없어요. 그냥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 해보시면 돼요. 마일리지 쌓는 신용카드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게 네. PP 카드가 있는 것도 있고 마일리지 사는 게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혼자 쓰는 그러니까 하나만 카드를 사용하시고 네. 그걸로 그러니까 다른 뭐 카드 포인트 저도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고 마일리지 적립된 게 굉장히 좋더라. 그렇죠. 네. 우리 PD님이 그거 쓰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주 마일리지. 좋아요. 언제가 비즈니스 그걸로 로마 갔다 오셨어요? 여기서 마일리지 좀 떼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스카이스캐너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여행지를 내가 선택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다음 주에 남아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데 딱 막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땡처리. 예, 땡처리 항공권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스카이스캐너 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지를 적지 않고 날짜만 입력하면 예, 가격별로 정렬해서 우와. 우와. 내가 다음 주 주말에 어디 가고 싶다 해서 딱 서치를 하면 뭐 도쿄부터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저가는 뭐 9만 원, 8만 원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취준생분들 시간 잠깐 났을 때 여행 가고 진짜 좋을 것 싶으시면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수라고 말하고 여행이라고 쓴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유학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취준생들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저지른 오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대체 무슨 얘기? 연수라 말하고 여행이라 쓴다.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거 난독증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연수라고는 말은 하는데 자소서에 보면 해외 연수에 그 지원서에 해외 연수 다녀왔습니다. 1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에 있어 보셔서 이제 또 그 출장을 가 보면 한국에서 연수 와 있는 아이들을 자주 볼 기회가 있지요. 많이 보죠, 많이. 예, 가 보면 아이들이 일단 그 영어를 해요. 네. 이름 부를 때까지만. 엘리, 리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한국말로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연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영어에 대한 연수 능력도 올라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 현지에 가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겪지 못하는 다른 문화권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겪고 느끼고 해결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어학원끼리. 예. 그래서 분명히 지원서상에는 무슨 연수 아니면 뭐 그 교환 학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와서 제가 자소서나 면접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것과 별다른 부분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알고 있다 다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이들 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연수 하나로 내가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그냥 기업에서는 너 관광하다 왔구나, 여행하다 왔구나. 여행도 그냥 깊이 있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보고 유행 따라. 그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태성 쌤은 해외 연수를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신가요? 예, 추천하지 않아요. 유학도 경우에 따라서 제가 CJ에 있었을 때 북경하고 상해 쪽에 나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갔었어요. 거기서 나름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는 뭐 북경대, 칭화대, 뭐 인민대 뭐 이런 친구들을 면접을 봤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남자 아이들을 면접하면 제가 경험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 80%는 한국 애들끼리 축구한 얘기예요. 군대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멀리서까지 가서 축구를 하고 있냐 그거죠. 축구를 하려고 하면은 중국 아이들하고 하던가,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쇼핑한 얘기, 아니면 그 파티 때 한국인의 뭐 무슨 행사해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 근데 같이 행사했던 거, 뭔가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의견 조율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다 한국 사람들끼리 한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기업에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을 나중에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외국에 가서 팔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지?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을 열지? 이거를 도움받고 싶어서 그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실제 가서 면접을 해봤더니 여기서 중국학, 여기서 어느 나라 공부한 친구들보다 결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한국 생활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갔던 친구들 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은 좀 현지인들하고 섞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유심히 보고, 대학 때 갔던 친구들은 면밀히 검토하려고 해요. 일단 유학했다고 해서 무조건 얘는 글로벌 역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진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정도 수준이다. 근데 연수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이미 안 쳐준 지 좀 됐잖아요. 그 얘기하신 대로 뭐 저런 논란이,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얘들을 뽑아서 이쪽 현지 사정을 잘하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현지 채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현지 채용을 하고 한두 명만 보내고. 누구요? 한두 명 보내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쪽을 알 필요가 없이 현지인들을 가지고 이제 현지 회사를 설립하는 추세다 보니까 더더욱 해외 연수는 요즘에 가장 필요 없는 스펙으로 애들이 뽑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또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꼭 가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한번 이 기회에 이런 핑계로 나가보자. 안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도움되니까 라고 하면서 해외 연수 한 번 가면 2천만 원 깨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도움이 되는 연수들이 가끔 보이는 것이 있긴 해요. 그쪽 가서 인턴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지 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개고생을 하고 오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해요. 가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가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쪽에서 보기에는 왜 이러지?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인턴, 현지 인턴 하는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유심히 봐요. 그래, 나가서 뭐 했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묻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해외 가서 인턴 가지 할 정도면 굳이 좀 알아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걔네들은 한국에서 잘한 애들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여행 연수 갈 때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게 한국 사람이랑 친해지지 말라긴 한데 막상 나가 보면 이제 외롭고 힘들어서 또 뭉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캐나다로 예전에 어학연수 갔었는데 룸메이트랑 너무 친해졌는데 룸메이트가 일본 애였어요. 근데 걔 영어를 나중에 못 배우고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로 취업을 해서 어쨌든 한국 사람만 잘 피하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가서 연애하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결국 일본에 가정을 차렸거든요. 그래요? 네, 일본 대학 가서 일본에서 캠퍼스 커플해서 일본에서 지금 그 새언니와 결혼을 해서 도쿄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새언니가 일본 분? 네. 근데 저희 오빠가 또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일본에 있는 국제학교를. 그래서 영어를 원래 잘했고 한국어는 사람이니까 하고, 근데 일본어를 그 언니 만난 순간부터 기가 막히게 생활 일본어.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빠를 보면서 외국에 나가면 남친은 저렇게 연애를 해야지만 확실히 느는 게 확 있겠다. 제가 더 알아봐 드릴까요? 유럽의 그 노숙할 수 있는 친구들. 헝가리나 이런 쪽으로. 근데
이런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연애를 하면서 배웠다 이런 걸 쓰면 안 되잖아요. 뭐 나쁠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럼요. 연애 빼고 그냥 배웠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연애를 통해서 뭐 굉장히 현지 문화를 잘 익혔고 막 현지 예. 언어를 너무 잘 그거 익혔고. 하나만 가지고 어필하기는 힘들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 연애했으니까 뽑아달라 이럴 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언어 능력은 다른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작가님 또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작가님이 뽑은 인생 여행지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단 국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제주도도 되게 좋은 곳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울릉도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울릉도. 제가 울릉도를 간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그러니까 울릉도를 가면 이제 독도를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약간 독특한 것도 있지만 울릉도 자체가 화산섬이라서 너무 이쁘거든요. 특히 가을에 가면 단풍 핀 이 풍경에 이렇게 기암절벽도 굉장히 많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음식도 맛있고 울릉도가 좀 좋은 것 같고 전 그때 갔어야 되는데 눈 올 때 가가지고 5박 6일을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가을에 가서요. 근데 눈 올 때도 좋더라고요. 좋겠죠.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눈이 빠지고 그러니까 좀 신기한 모습. 예, 저도 울릉도 가봤는데 울릉도 하늘만 보다 왔어요. 토하느라고 멀미하느라고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만 보다 왔어요. 묵호항에서 3시간 쾌속선 타면 3시간 가는데 이렇게. 저희 옛날에 가서 죽변항에서 갔는데 6시간인가 가가지고 예. 그냥 쓴 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울릉도가 약간 좀 제주도는 사람이 좀 많은데 네, 많이 가니까. 울릉도는 좀 아직은 그래도 한적하고, 네, 관광객 희미하게 이제 좀- 때를 안 묻은 데인 것 같아서 뭐가 울릉도에 뭐가 그러니까 울릉도는 쉽게 얘기해서 작은 제주도예요. 작은 예, 예. 그래서 풍경도 되게 지금 이색적인 풍경도 되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독도라는 게 약간 또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네. 날씨가 좋아야지 독도에 이제 배를 닿을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만족시킬 수 있어서 울릉도가 좀 좋은 것 같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마추픽추도 가봤고 뭐 여러 것들 뭐 인도도 다 가봤었는데 사실은 스위스가 제일 좀 끌리는 이유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스위스랑 지금 한 5, 6번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름에 갔을 때는 여름에 이 만년설이 위에 알프스 딱 있고 밑에 이제 푸른 들판 초원이 있을 때 이쁘다고. 네,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뭐 이쁘다, 자연이 이쁘다로 처음에는 이제 끝났지만 나중에는 스위스 뭐 취리나 베른 이런 소도시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다른 도시만큼 있을 인프라는 다 있고 마을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겨울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스키를 타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야 여기 분내 난다 지금. 거기 알프스는 이 마을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쭉 내려가면 1시간 반 내려가거든요. 저도 그럼 그 기차 타고 다시 올라가요. 저도 봤어요. 네. 기차에 이렇게 스키를 해가지고 기차를 30분을 타고 진짜 올라가서 멋있다. 1시간 30분 걸려서 그래서 한 2-3번 내려가면 하루가 끝나는데 그 자체 내려갈 때도 너무 이제 눈도 물론 다 좋고 풍경도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스위스는 겨울도 너무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이렇게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서 스위스 좋죠. 그 스위스 스키는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슬로프가 그냥 원래 네. 거의 산에 원래는 있어요. 이제 여름에 트레킹이랑 코스고 네. 그러니까 들판이고 겨울에 눈이 이제 한 2m 하면서 쌓이면 이렇게 스키 리조트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스키를 좀 타고 싶었는데 그때 잘 못하니까 이걸 초보자가 산을 어떻게 내려오나 그랬더니 코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자는 노란 선을 따라가고 뭐 초보자는 빨간 선을 따라가면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위스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키장 우리나라는 스키 뭐 슬로프가 뭐 한 10개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는 슬로프가 뭐 번호가 40 몇 번까지 있고 해서 네. 죽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아니 이렇게 이제 코스가 난이도가 되게 다양하고 마을에서 마을이 여러 개의 산악 마을을 연결하는 코스들이 많아서 좀 다양하게 한번 일주일에 가봐야겠어요. 쓸 때도 너무 네. 좋아요. 거기를 잘못하고 내려가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데도 있어요. 체르마트 쪽에 비자 가면 없는데? 이태리 국경이랑 맞닿아 있어서 뭐 오스트리아나 이태리 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알프스가 넓어서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예. 여행지가 또 숨은 여행지 나만 알고 싶었는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매번 얘기할 수 없어서 매번 다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늘 같은 걸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네. 저 혼자 가는 데를 많이 이제 제가 발굴한 데를 가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그러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사실은 유럽 갈 때 뭐 경유만 많이 했지 사실 그 도시 자체가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는 사과술. 대부분 그냥 가서 도시를 구경하기도 애매하고 수다들 미술관만 딱 보고 오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반 정도 기차로 가면 되게 이쁜 마을들이 많아요. 그중에 바하라흐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고성이 있어요. 이게 거기가 이제 라인강 유역이라서 라인강 마을마다 고성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바하라는 그 고성이 지금 유스호스텔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 예약을 하면 하루에 한 40유로, 50유로로 도미토리 잡아서 거기서 1박 2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그러니까 네. 성도 너무 이쁘고 예. 시설도 너무 좋아서 거기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 옆에 사진 이렇게 딱 네. 피디님이 제 여기 블로그 딱. 하시면 여기 또 블로그를 지금 밑에 주소 네,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이 방송을 다 본 취준생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왜 나를 봐?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취준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은 사실은 어디 여행 가기가 되게 좀 껄끄러울 거예요. 그쵸. 돈도 없고 위험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네. 근데 사실 취업을 한 다음에는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도 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이 낫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으면 끊기잖아요. 근데 돈은 없으면 빌릴 수는 있거든요. 엄마 아빠 금고를 통해서 빌릴 수는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야지, 이거 나중에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해야 될 걸 못 하니까. 네. 저는 좀 그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아주 잠깐이라도, 가봤으면 아니 꼭 해외 좋겠다. 아니라 네. 뭐 전주라도 한번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이런 여행이라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 태성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행 중에서도 저는 트레킹을 좀 많이 권하고 싶거든요. 네. 이 트레킹이 우리 그 취업 준비나 또 삶이나 뭐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걸어야 되잖아요. 내 가방에 무엇인가를 싸야 돼. 그런데 너무 필요한 걸 다 싸게 되면 내 몸이 힘들게 되죠. 예, 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또 필요한 것을 안 싸자니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가방 싸는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놔야 되는지라는 것을 선택하는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거를 꽉 채워서 갔어. 그럼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넣을 공간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가서 현지에 가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방 싸는 순간서부터 여행이다. 예, 트레킹을 위한 여행은 우리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네. 한 번쯤 해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왕 가는 거면 눈을 뜨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가면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돈이 될 만한 것들도 보일 거고 낯선 것도 보일 거고 내가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보일 수 있을 거고 그것을 눈을 뜨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바꾸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행지에서 해봤다. 그것이 면접관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이 친구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눈을 뜨고 갔으면 좋겠다. 여행을 가려면 이런 짧은데 말씀드리고 되게 싶어요. 인상적이에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써먹어야지. 작가님은 취준생분들에게 여행 전문가로서 예. 한마디 해주시죠. 여행 작가라고 해서 뭐 여행을 꼭 떠나서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여행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은 여행이고 취업은 취업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마음에 약간 조급함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는데 그럴 때 보시면 여행 정보들이 늘 눈에 띄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뭐 부럽다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취업이 돼서 아니면 다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스크랩만 해주신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신 걸 이루신 다음에 여행 갈 기회가 생길 때 그런 것들만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걸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취업 준비는 끝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끝이 없으니까 언젠가 기회 되실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얘기하자면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 저희 직업방송과 함께 여행을 간접적으로나마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 그리고 잡다구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애교를. 네, 우리 박재진 작가님 그리고 우리 쌤들 방문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잡소리꾼은 여러분과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소리꾼 재밌게 보셨나요? 태성쌤과 시안쌤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박재진 작가님까지 좀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여행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달래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 스페셜은 또 어떤 잡소리를 쌤들이 해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벌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해 준비한 특집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백사면 지음로에 위치한 목재창호 제조업체 주식회사 재현인텍스입니다. 이번에 사내 전기 배선 설비 및 기계 라인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할 전기 공무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제조업체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인근 거주자, PLC 사용 능숙자, 자동화 라인 설비 유경험자 등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6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휴양시설 제공, 각종 경조사 지원 등 복리후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0년 이상 경력의 전기공무 기술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모가면 군들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도 굿푸드입니다. 채소 가공 납품업체로 이번에 현장 생산직을 4명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나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 가능 시간은 12시 이후라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JS 모터스 주식회사입니다. JS 모터스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국산 수입차 전문 수리 업체로 자동차 정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1년 이상인 분을 모집합니다. 주
주 6일 근무로 평일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정비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인천청년센터 개소 소식입니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 홍보에 힘쓰고자 센터 지하 2층에 인천청년센터를 개소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천청년센터의 개소일은 8월 10일 금요일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청년센터 내에는 스터디룸, 소모임, 토론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취업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청년센터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년 메이트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네, 인천 청년센터가 곧 개소한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이용 바라겠습니다. 우정민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지금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더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네. 시내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데 또 머리를 시원하게 이발하셨네요. 네. 좀 시원하십니까? 네, 이발이라죠.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네. 시원하게 이발을 했는데 네. 역시 머리 감을 때도 너무 편하고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발하고 나서 좀 네. 시원해진 기분이 나서 어떻게 보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유진 씨가 말씀하신 게 피서를 영화관으로 네. 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 영화관으로 많이 좀 대피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좀 요즘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더워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서 극장가가 화랑인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극장가는 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그리고 신과 함께 2편 이렇게 두 영화가 양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두 영화 모두 재밌기 때문에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 직업을 만나다에서도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좀도둑 가족의 얘기여가지고 좀도둑이요? 예, 제가 좀도둑을 소개를 할 수는 좀도둑을? 없어서 네. 아무튼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좀도둑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추천해 주셨으니까 보는 거를 네. 저희가 또 추천해 네,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이란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또 남의 일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한 가성비 갑인 영화 타임인데요. 오늘도 기자님이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영화 소개에 앞서서 혹시 두 분은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잔인한 거 되게 좋아해요. 잔인한 거? 네, 좀비 이런 거. 의외의 대답이. 네, 영기 씨는요? 의외였습니다. 네. 저는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봐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정말 돌처럼 앉아서 보긴 하는데 혼자 막 식은땀 흘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절대 안 보거든요. 공포 영화는 가서. 네, 오늘도 좀 이렇게 돌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아, 보실 수 있을 것 왜요, 또? 같은데요. 그 등골이 오싹한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정말 그 순간에는 더위가 싹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폭염을, 더위를 좀 물리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포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3월에 개봉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했던 영화죠. 바로 곤지암입니다. 곤지암은 워낙 악명이 높은 영화라 이거는 예고편도 제가 안 봤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본 사람도 그렇고 예전에 저 일했던 스태프도 진짜 대박이라고 이거 진짜 잘 만들고 너무 무섭다고 해서
정말 얼씬도 안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정범식 감독의 곤지암은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공포 영화입니다. 폐가가 된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페이크 다큐멘터리란 가짜 다큐멘터리라는 뜻입니다. 다큐멘터리처럼 찍어서 이거 진짠가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픽션인데요. 마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형식으로 찍어서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를 더했습니다. 개봉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무서운 영화라는 입소문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고요. 지금까지 역대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했던 영화가 바로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입니다. 그런데 267만여 명을 모은 곤지암이 그 장화홍련에 이어서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 장화홍련이 또 그 문근영 네, 씨가 나온 게 그쵸. 맞죠? 예. 이것도 굉장히 악명이 높아서 근처에 얼씬도 안 했었는데 자, 오늘 2위라니까 또 좀 무섭습니다. 네. 그럼 신세미 캐스터는 공포 영화를 좀 즐겨 보는 편인가요? 저도 못 봅니다. 못 공포 보죠. 영화. 네,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오늘 어떻게 또 질거리를 소개해 주실지 그러니까, 네. 보면서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무섭네요. 네, 저도 이렇게 기자님의 설명을 잠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울지 감이 안 오고 이 영화를 저도 소개만 들었었는데 네. 실제로 출연하는 배우들도 신인 배우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느껴지는 그게 맞아요. 되게 실제감, 현장감이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로 줄거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네. 신세미 캐스터가 무섭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영화 곤지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1979년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42명의 환자가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장도 실종이 되는데요. 이후에 곤지암 정신병원은 폐허가 된 채 괴담의 진원지가 되었죠. 402호의 저주로 불리는 그 괴담은 곤지암 정신병원 402호의 문을 열려고 시도만 하면 실종되거나 또 죽는 등 사고를 당한다는 건데요. 이 저주 덕분인지 급기야 곤지암 정신병원은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공포스러운 공간으로도 선정이 됩니다. 유명세가 점점 커지자 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의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호러타임즈라는 인터넷 방송 채널의 운영자 하준 역시 멤버들과 함께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결성합니다.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호러타임즈 멤버들은 폐허가 된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고 또 그 과정을 모두 촬영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는데요. 강심장임을 자랑했던 7명의 호러타임즈 탐험대는 차츰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어떤 공포일까요? 기자님과 함께 주요한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편을 함께 봤는데 저 카메라 앵글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정말 다큐로 찍으니까 이게 너무 무섭고 이게 실제 공포감이 더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코너를 좀 끝내고 싶지만 그래도 MC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처음 꼽은 장면은 원장실 장면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도 그리고 관객도 아직 곤지암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기 전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 영화 초반 원장실 장면에서 증폭됩니다. 지금 보시는 원장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징적 장치도 함께 심어져 있는데 정범식 감독은 이렇게 곤지암에 여러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저희가 원장실 장면인 건가요? 네, 지금 보게 되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원장실 장면입니다. 환자들을 다 죽이고 자취를 감췄다는 저걸 꼭 소문 속에 네, 근데 조금 전에 기자님이 이 영화 이 장면 속에 이스터 에그를 숨겨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스터 에그는 어떤 건가요? 제가 저번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스터 에그란 창작자가 작품에 숨겨둔 메시지를 말하는데요. 곤지암에도 이런 이스터 에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장실 장면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호러타임즈 멤버들은 원장실에 들어가서 원장의 과거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거 사진 속 원장의 모습을 보시면 다들
특정 인물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병원장의 이름은 영화에서 박영애로 설정이 돼 있고요. 올림머리를 하고 탁구를 치는 원장의 사진 역시 실제 사진을 참고 삼아서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영화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61년 5월 16일에 개원을 했고 1979년 10월 26일에 문을 닫았다는 설정입니다. 이 날짜를 보면 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시죠?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12.6 사태를 연상시키는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뭐 깜짝 놀래키는 장면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으스스해서 무서운 네.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스터에그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유신 정권 시대의 산물이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이고 그 시대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시대를 지배했던 분위기 혹은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공포의 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속 이런 이스터에그 찾기가 사실 영화를 2번, 3번 다시 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미 보신 사람들도 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영화를 볼 때 기억했다가 곱씹어 보면서 이 이스터 에그를 찾는 것도 좀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 번째로 선택하신 장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집단치료실 장면인데요. 집단치료실에는 특이한 형태의 나무로 만들어진 관이 있습니다. 승욱과 지현은 겁도 없이 가슴 쪽에 구멍이 뚫린 나무관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이 장면에 앞서서 하준을 비롯한 진행자 몇 명이 다른 멤버들을 속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관에서 벌어지는 이 일도 진짜일까 가짜일까 더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보기 싫은데 자꾸 나오네요, 저게. 아이고, 깜짝이야. 저게,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반응이 나오시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포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생생해요. 정말 놀라서 소리 지르고 진심으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그 영상 때문인데요. 곤지암은 온라인 방송 생중계라는 컨셉이 중요한 작품이라서 영화 촬영 역시 실시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1인칭의 효과를 살리는 방식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얼굴과 몸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한 이 1인칭 시점 촬영 덕분에 관객들은 자신들이 직접 곤지암 정신병원을 같이 둘러보고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1인칭 시점 촬영이 더욱더 몰입을 하게 되고 무섭게 느껴지게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남규 씨가 옆에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저는 무섭지 않은데 이 무서운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좀 더 놀라드리고 이러는 거지 사실 네. 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세 번째 장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라는 걸 예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준비를 하시라고.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을 빠져나와서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던 지현과 샬롯은 그 중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지현이 귀신의 빙의가 되는데요. 지현의 눈동자가 까맣게 변하면서 귀신의 소리를 내는 이 장면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관객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지현이 내는 소리도 굉장히 스산하고 무서워서 유명합니다. 지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나요? 왜 이렇게 쫄리다.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뭐요? 엄마! 저거 옛날에 그 뭐지? 그 엄마 귀신 뭐죠? 그게? 귀신이요? 경성 무슨 영화에서 경성학교요? 경성학교인가? 그 옛날에 그 엄마 귀신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검은 사제들에서 박소담. 네,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상되기도 하고 저런 귀신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귀신은 있으시. 없어요. 근데 없는데 좀 심하네요, 저게. 이게 이 장면 때문에 곤지암 보는 거를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또 SNS 입소문을 만든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왜 뽑으셨나요? 일단은 곤지암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귀신의 빙의에서 지현이 내는 소리가 잘 들어보시면 샤브샤브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관객들이 샤브샤브 귀신이라는 이런 귀여운 별칭까지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촬영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정범식 감독이 이 박지현 배우에게 주문한 건 402호 사람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서 빠르게 뒷말을 웅얼거려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 까만 눈동자는 CG가 아니라 까만 컬러 렌즈를 착용해서 촬영을 한 거라고 실제로요? 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장면까지 만나봤는데 저희 코너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직업을 만나봐야 할 텐데 어떤 직업이 나올지 귀신은 아닌데 어떤 건가요? 네, 유튜버인데요. 그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라는 컨셉을 가진 영화인 만큼 곤지암에는 유튜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유명 호러 유튜버인 하주는 조회수에 연연하면서 멤버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조회수 혹은 구독자 수가 곧 광고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혹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는 최근에 10대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 직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살에서 24살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유튜브 앱 이용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10%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는 유튜브 영상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가 되는 길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방망리 할머니 유명하시잖아요. 방망리 할머니처럼 누구나 유튜브 스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무엇이든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뷰티, 게임, 요리, 영화,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 제가 영화 기자다 보니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도 찾아봤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으로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저희 동료들끼리도 이제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튜버들의 수입이 짭짤하니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경쟁률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유명 유튜버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의 인기에 버금가고 있고요. 수입 또한 상당해서 앞으로 유튜브의 시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내21의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